21번, 24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회 지문인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23번 문제는 별표 쳐놓으세요. 문제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문제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정확하게 좀 기억을 좀 해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도 짧죠. 그리고 내용도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용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면 이제 문제를 오답할 확률이 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정부의 재정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은 주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정부의 지출이 세금으로 인한 정부의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오는 방법, 즉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많은 국가가 자국의 경제를 꾸려갈 때 국채를 발행하여 채무를 늘려가면서까지 재정 수입보다 많은 재정을 지출하는 재정 적자 운영을 합니다. 재정 적자 운영에 대한 신고전압화의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중심 화제는 다 나온 겁니다. 알았죠?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이거죠. 정부는 재정 적자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재정 적자 운영을 해요. 이 적자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신고전합화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 두면 됩니다. 이거는. 알았죠? 여기서 그리고 재정 적자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국채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를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국가가 이제 원래 돈을 쓸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대부분 뭐 가지고 충당합니까? 세금을 가지고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이제 많이 내는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을 걷어서 이제 충당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으로 세금을 많이 내니까 당연히 국가 재정은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알았죠? 근데 결국 이제 재정이 이제 세금이 부족할 때 국가에서는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이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하냐면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있죠. 그죠? 그 돈을 정부가 이렇게 흡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장에 돈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적어지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알았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채라는 건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5년 상환으로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자율이 5%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해요. 그럼 병철이가 돈이 있어. 돈이 있으면 이 국채를 병철이가 사요. 병철이가 국채를 삽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을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현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현금은 이제 정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원으로. 그리고 병철이는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정부한테 채권을 주고 5%의 이자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게 국채 발행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국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이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정부가 재정 적자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신고전합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재정 적자 운영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여러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여 시장의 가용 자원을 흡수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재원의 규모가 이전보다 작아지면서 재원의 가치가 커질까요? 떨어질까요? 돈의 가치가 커질까요? 떨어질까요? 커지겠죠.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봐봐. 정부에서 만약에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이제 일반 국민들이 국채를 사요. 그러면 그 현금이 정부로 들어가요. 맞죠? 정부에 들어가면 이 시장에는 돈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돈이 작아진 만큼 돈의 가치는 뭐 하겠어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돈이 적은 상태에서 양병철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알았죠? 돈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은행에서 A라는 은행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이 많은 돈을 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굴려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줄 거예요. 대출을 할 때 돈이 많으면 당연히 이자율을 낮게 해서 빌려주죠. 당연히. 많은데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은행에서 돈 벌려면. 근데 돈이 적어요. 알았죠? 적으면 여러분 빌려줄 때 당연히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알았죠? 이자를 더 많이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원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자율의 상승은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려던 민간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려는 비용이 상승한 것이므로 투자와 소비가 다 줄어들어요. 이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걸 무슨 효과라고 한다? 부축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는 투자. 그 다음에 소비가 다 줄어듭니다. 이해되죠? 이게 왜 줄어드는지 너희들이 이 지문을 읽고 인과관계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 지문은. 알았죠? 나봐. 그러면 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민간에는 뭐가 적어져? 돈이 적어져.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돈은 정부로 들어간 만큼 민간 시장에서는 돈이 적어져. 돈이 적어진 만큼 뭐가? 돈의 뭐가 높아진다? 돈의 가치가 높아져. 알았죠?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달리 말하면 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야. 알았죠? 그럼 당연히 기업은 여러분 돈을 안 빌려. 안 빌려.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알았죠? 사람들은 잘 안 써. 그럼 결국은 이제 소비나 투자가 다 위축되게 돼 있어요. 이걸 구축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게 이제 정부의 재정 적자 운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얘네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재정 적자는 국민 저축 감소 밑줄 그으세요. 두 번째는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나타난다는 거야. 왜냐하면 정부는 여러분들 민간의 돈을 가지고 결국은 재원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민간 저축과 정부의 저축을 합한 게 국민 저축인데 국가 경제 소득 전체에서 소비와 정부 지출에 충당하고 남은 재원으로 정부가 재정 적자 운영을 하게 되면 정부 지출로 인한 적자 폭만큼 쌓아둘 수 있는 재원, 돈이 줄어서 국민 저축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저축할 돈이 없는 거야. 알았죠? 그럼 국민저축이 줄어들면 경제 전반의 자본 축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해된 거죠? 아니 여러분, 야, 은행에 저축한 돈이 적으면 당연히 기업은 뭐 받을 돈이 없는 거죠. 대출 받을 돈이 부족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기업은 여러분들 결국은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의 누적은 그 나라의 밑줄 그어 국제 수지를 악화시킵니다. 대부분 이런 글들은 나봐봐. 이런 글들은 인과적 서술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해. 돈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 떨어진다, 이자율이 높아진다, 무슨 금리가 인상했을 때 또는 금리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 어떻게 보면 이런 지문들은 아버지들이 읽으면 그냥 한 방에 파고 와. 왜? 아버지들은 경험을 했으니까. 이해됐죠? 학생들이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한 학생들이 뭐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사실 이건 드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걸 경험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우리 지난번에도 여러분 수능 특강에 보면 여러분들 물가가 하락하면 결국 명목 화폐라는 게 있고 실질 화폐, 임금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임금은 높아지는 거다, 떨어지는 거다. 미안합니다. 수특이 있던 겁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는 게 좋다는 거지. 양병철이가 100만 원을 받아요, 지금 월급을. 알았죠? 근데 물가가 떨어지면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임금은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알았죠? 이런 현상들은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 나오면, 선생님, 저는 물질주의를 부정합니다. 저는 인간적인 사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면 좀 곤란하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지문들이 대체로 보면 추상적인 지식들인데, 알았죠? 지금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을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지문들이 나온다는 거야. 논술도 그렇거든. 인문 논술도 여러분 상당히 현실적인 지문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걸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냐.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밑에 재정 적자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자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외국 자본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외국 자본의 유입은 그 나라에 있는 외환, 달러의 양이 증가되죠. 양이 증가하면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달러의 가치가 양이 많아지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으면 여러분들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원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무슨 값이 올라갑니까? 혹시 금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을 사놓으세요. 알았죠? 그럼 돈이 있어야지 이 새끼야. 금을 사놓으면 금값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 금값이 꽤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집에 애들 돌 때 받아놓은 금반지가 있는데 그렇죠? 이걸 잘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목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들은 옛날에 여러분 아이들 돌반지 받으면 그거 녹여가지고 뭐 하죠? 목걸이를 만들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차고 다닙니다. 너희들 그다. 혹시 아버지가 차고 있으면 뺏으세요. 알았죠? 빨리 뺏도록 하세요. 알았죠? 금값은 계속 상승합니다. 원래 그 미국 달러가 알았죠? 세계 화폐가 된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 달러를 주고 뭘 받은 겁니까? 지금? 미국에서 금을 받은 겁니다. 금을 받고 달러를 준 거예요 지금. 그럼 당연히 여러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니? 달러 줄게 금 줘. 이렇게 되죠. 그죠? 너 달러 줄 테니까 금 줘, 이 새끼야.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사람들은 미국이란 나라에 달러를 주고, 알았죠? 금을 더 걷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그럼 여기서 봐봐. 외환의 가치가 떨어져요. 양이 많아서. 외환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밑에 무슨 현상이 나타난대? 이게 잘 봐. 환율 하락이 생기는 거야. 알았죠? 환율 하락이 생기면 결국 수입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수입은 늘어나지만 수출은 늘지 않습니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 나봐. 1불에, 알았죠? 1불에. 오케이? 만약에 1,200원이었다. 요게 1,000원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원. 이해되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1,000원 주고 뭘 할 수 있죠? 1불짜리를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수입하는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적게 주고 비싼 가격의 제품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200원을 주고 1불짜리를 사야 돼요. 이해된 거지 이제? 그러면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근데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달러짜리를 팔고 이만큼을 받았는데 지금은 1달러짜리를 팔고 이만큼밖에 못 받아요. 이해되죠?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응? 그래서 수출은 줄어들고 뭐가 늘어난다?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게 수출 가격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출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바로 국제수지 악화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문단에서는 뭐 얘기하죠? 재정 적자는 국민 소득의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국민 소득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이유가 밑에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은 일반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에 의해 그 국채를 매입한 채권자들의 이자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층이므로 결국 국채 발행은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킵니다. 시장 이자율의 상승 또한 주로 채권자인 고소득층의 소득을 늘어나게 하고 시장에서 주로 채무자인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게 합니다. 빈부 차이가 커지는 겁니다. 알았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를 산다는 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국채를 사기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이 국채를 충당해야 되는데, 알았죠? 나중에 이거 국채를 돌려주고 돈으로 줘. 그럼 세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근데 이 국채를 사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이라는 거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이자 소득을 얻고, 이 사람들은 결국 세금만 내고 이자 소득은 못 얻고. 그러니까 당연히 빈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신고전학파의 이론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야 봐봐, 이걸 잘 정리하면 이거 아닙니까? 정부의 재정 적자가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맞죠? 이게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정리하면 이건 부정적 결과네. 이 정도는 뭐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고전학파의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불경기와 실업률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총수요 증가가 필요한 상황일 때 정부는 재정적자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여기까지가 부작용 쓴 겁니다. 이걸 감수하면서까지도 적극적인 지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재정적자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럼 결국 원래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에 추가로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알았죠? 그럼 결국 그게 다 국가의 빚입니다, 사실은. 이해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너희들이 갚아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쓰고 너희들이 갚아야 되니 마음이 아픕니다. 너희들이 갚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건 추경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래서.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봐봐. 너희들 만약에 시장의 소비가 위축돼.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해. 근데 기업은 투자 안 해. 알았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투자해줘야 돼. 이때는 정부가 투자해야 돼. 정부가 돈을 써줘야 돼. 돈을 좀 풀어줘야 돼. 이해됐죠? 돈을 풀어주면 시장에 돈이 많아질 거 아니야. 많아지면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소비를 증가시켜서 물가가 올라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들은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물건을 더 만들려고 할까, 만들지 않으려고 할까? 더 만들려고 하죠. 공급이 또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됐죠? 오케이? 21번. 미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2번. 너무 쉽다, 이거. 그죠? 이걸 전체 구조입니다, 구조 그냥. 2번에 재정적자 운영이 초래한 결과, 부작용. 그 정책이 도입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 알았죠? 답은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22번에 기억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 일반 납세자는 이자 소득 증가 못합니다. 고소득층이 하지. 알았죠? 일반 납세자는 이자 소득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럼 2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 줄고 수입이 늘어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자율이 높아서. 됐죠? 이자율이 높아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자 수입을 얻으려는 외국 자본의 유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그래서 코로나19가 오래 가면 정부가 견디기 참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별로 걱정 안 해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알았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IMF 위기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여러분들 지금 모두 주죠? 국민들 한 사람당 기본소득 돈 풀잖아요, 그죠? 돈을 푸는 이유가 돈을 가지고 쓰라는 게 빨리 써야지 여러분들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돈 벌 수 있고 그 벌어야지 여러분 월급도 주고 재투자도 하고 지랄할 거 아니야. 근데 재투자를 과연 할까가
걱정되면 안 와요.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면 절대 재투자 안 합니다. 응? 양병철이가 여러분들 돈이 좀 있는데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투자 좀 해주세요. 안 하지. 왜 하겠어요? 미래가 걱정되는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럼 결국 정부만 계속 돈 쏟아 놓아야 돼. 그럼 정부는 계속 적자는 거야. 이걸 누가 부담을? 너희들이 다 해야 돼요. 미안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제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악순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돈 있는 분들이 또 하나 뭐가 걱정이냐면 우리나라가 복지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잘 돼 있다고 하지만 미래에 자기가 직업이 없었을 때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돈을 안 써요, 지금. 써야 될 지금 세대가 있거든. 지금 40대, 50대 정도가 돈을 좀 써줘야 돼요, 사실. 근데 안 써요, 그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소득은 증가했는데 돈을 안 쓴다. 이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너희들도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면 제발 너희들도 뭘 생각하면서 돈을 써? 그래, 미래를 생각하면서 돈을 써. 그냥 조금 벌면 차 하나 바꾸고 조금 벌면 또 외국 여행 가고 조금 벌면 뭐지? 이런 휴식이 필요한 건 맞아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적당하게 너무 과하게 쓰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너희들한테 다 나이 들어서 여러분 불안정한 삶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을 생각하면서 젊은 그 나이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사람이 여러분들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을 뭐라고 하죠, 우리? 미래를 볼 줄 아는 걸 뭐라고 하죠? 지혜로움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움. 근데 사람이 지혜롭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당장 1년도 안 보이는데 알았죠? 아니 몇십 년 뒤를 누가 보고 살겠어요. 힘들지. 응?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응? 선생님이 가끔 이제 조카들 이렇게 명절날 만나면 가끔 선생님이 얘기하거든. 그래도 미래에 네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지는 생각해서 돈을 좀 쓰라고. 괜히 말한 거죠. 전혀 듣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이해되죠, 이제? 22번은 여러분들 계세요. 2번이 틀린 게 분명합니다. 23번은 여러분들 다음 그래프는 정부가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걸 알려줄게요. 재정적자를 운영했을 때 나타나는 대부 밑에 뜻이 있죠. 금융기관입니다. 알았죠? 자금 시장에서의 자금 공급에 따른 대부 자금 거래액의 변동 양상인데 S는 국민 저축을 재원으로 하는 자금 공급을, D는 민간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입니다. 대부 자금 거래액은 거래량 곱하기 이자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를 활용해서 국채 발행 전에 자금 시장의 상황과 국채 발행으로 인한 구축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지금부터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우리가 봐봐. 지금 만약에 여기가 가격이라고 쳐. 여기가 알았죠? 여기가 생산량이라고 쳐. 그럼 이해를 잘 해봐.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물건을 많이 만들까 적게 만들까? 그렇지?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가격이 오를수록 많이 만들어. 기업은 원래 이렇게 해. 알았죠?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알았죠? 가격이 오르면 안 사지. 싸면 사지. 그죠? 근데 결국 수요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싸면 쌀수록 많이 사. 비싸면 비쌀수록 많이 만들어.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양이 결정나고 여기에서 가격이 결정나는 거야. 이게 바로 공급과 수요 곡선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뒀으면 좋겠어. 이게 공급과 얘가 뭐다? 수요다. 알았죠? 근데 그 옆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가격이 아니고 무슨요? 이자율이야. 그럼 니들 생각해봐. 야야.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어 하죠. 여기는 여러분 무슨 양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량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누구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 대부 기관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결국은 니들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선 이자율이 낮아야지 많이 빌리지. 이자율이 높을 때는 빌리지 않죠. 알았죠? 근데 이게 국채를 발행하니까 S1에서 뭐로 바뀌었대요? 이렇게? 아, 왜 지랄이야, 이게. 아니고 좀 제대로 그리지. 이렇게 바뀌었대요, 지금. 이렇게. 알았죠? 바뀌면 이자율이 높아진 만큼 거래량은 뭐 한다?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자율이 높아진 만큼 거래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알았죠? 요 그래프를, 요 도표를 그대로 한번 이해하면 됩니다. 1번은 뭐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국채 발행 전에 시장의 재원 규모는 알았죠? 발행 전에 재원 규모는 이만큼이었습니다. 이만큼. 이해된 거죠? 이해되죠? 국채를 발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기 전, 이게 무슨 원이라고 되어 있죠? S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S1일 때 결국은 국채 발행 전의 시장 재원 규모는 P1 곱하기 R1임을 알 수 있습니다. S1에서 S2로 이동하면서 작은 공급은 줄어든 것을 이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작은 공급은 줄어들었잖아, 이만큼. 원래 요렇게 되죠. 요렇게. 알았죠? 여기는 지금 요렇게 되고. 그죠? 오케이? 줄어들었잖아. 지금 여러분 이 곡선이 이렇게 이동한 만큼 당연히 공급은 이만큼 줄어들었죠. 그죠? 그만큼 이자율은 이만큼 높아진 겁니다. 이해되죠? 됐죠? 그래서 R2에서 R1의 차이만큼 대부자금의 이자율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되죠, 이거? 이해되죠, 그죠? 근데 밑에 있는 거 P1-P2 곱하기 R2-R1만큼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재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이건 틀렸죠. 이게 말이 안 돼요. P1에서 P2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뭐죠? P1. 여기가 P2. 빼면 얘 아닙니까, 얘? 빼면 얘죠, 그죠? 그 다음에 R2에서 R1을 빼면 여기에서 얘를 뺀 거니까 당연히 얘죠, 그죠? 됐죠? 만큼, 얘 둘을 곱해줘야 된대. 이것만큼 재원 규모가 이건 말이 안 돼요. 재원 규모가 줄어든 건 여러분들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원래 재원 규모는 이만큼의 재원이었어요. 이만큼이 재원이었다가, 알았죠?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만큼이 재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만큼이. 알았죠? 이만큼이 재원으로 줄어든 거야. 오케이? 그럼 재원이 이만큼이었다, 이만큼 줄어든다면, 줄어든 재원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가지고 얘를 빼는 게 맞죠? 이쪽으로 보면. 이해됐죠? 얘는 뭐 당연히 빠지는 거니까. 공통적인 건데, 얘는. 알았죠? 얘는 당연히 빠지는 거고, 누구만큼? 이만큼, 요 면적에서 당연히 요 면적을 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그냥 뭐라고 쓰면 되죠? 아까 여러분 그 재원의 거래액은, 자금 거래액은 어떻게 계산하죠? 거래량과 이자율이죠. 알았죠? 그러면 원래 P1 곱하기 뭐가 돼야 되죠? R1에서 됐죠? 뭐를 빼는 게 맞는 거죠? 원래 P2 곱하기 알았죠? R2 이렇게 빼면 됩니다. 원래 계산은 간단하게 줄이면. 이해된 거죠?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걸 달리 계산하면 요 면적에서 요 면적을 빼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대부자금의 거래량이 P1에서 P2로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면 거래량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돈이 줄어든 거예요. 알았죠? 그럼 당연히 민간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줄어든 만큼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자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알았죠? 그럼 돈의 가치는 높아지죠. 높아진 만큼 대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오케이? 24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신고전화파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이런 문제들은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소개했을 때는 이 이론과 대비되는 이론을 제시하고 그 둘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그래서 밑에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국가가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게 되면 이 국채의 만기 상환 때 미래 세대가 지게 될 조세 부담이 늘어나죠. 당연히. 알았죠?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자신의 자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남겨줄 것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밑줄 그어 재원을 축적해 두려고 애쓴다. 뭐 할까요? 그럼?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뭘 많이 할까요? 뭘 많이 할까? 아니 여러분 이런 거 양병철이가 알았죠? 돈이 좀 있는데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래서 돈을 가지고 매입하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가 국채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알았죠? 자기 나름대로 재원을 축적해 둔다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럼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국채를 사는 것보다 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전학파처럼 돈만 있으면 국채를 사는 게 아니고 알았죠?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결국은 정부로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된 거죠. 그래서 밑에 1번에 신고전학파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건 뭡니까? 1번, 재정적자는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을 가중하여 계층 간 소득 격차를 확대할 것입니다. 오케이? 틀렸죠? 이거하고는 뭐 상관이 없어요. 재정적자는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을 가중하여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건 신고전학파의 주장에 가깝지 이걸 반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번에 재정적자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본 축적을 더 가져올 것입니다. 가 맞는 말입니다. 보기를 가지고 반박한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3번에 뭐라고 돼? 재정적자는 민간의 자본 축적을 불러오므로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축소시킬 거다. 이 축소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게 여러분 축소되고 증가할 게 뭐가 있어. 이해된 거죠? 그죠? 이 축소는 틀린 겁니다. 재정적자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를 초래하므로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재정적자는 결국 현재 세대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외환 수요를 높이므로 환율이 상승할 것이다. 떨어져야지. 됐죠? 떨어져야지. 그럼 거기 4번하고 5번은 여러분 이미 뭐라고 돼 있죠? 재정적자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를 초래합니다. 재정적자가 민간 기업의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보기에서 설명했니? 안 했지, 그죠? 그리고 고전학파의 견해하고도 안 맞지, 이거. 그 다음에 5번도 재정적자는 현재 세대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외환 수요를 높임으로 환율이 상승할 것이다. 이게 보기에서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보기를 가지고 신고전학파를 비판하는 거예요. 알았죠? 보기의 내용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축입니다, 저축. 이해된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